노래 한 곡 해봐요. 시골에서 왔다면서요. 이런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는 있잖아요. 재벌가 며느리로 3년을 살았지만 한서연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남편 강민재조차 그녀를 지켜주기보다 옛 연인 윤채린이 만든 모욕의 무대 위로 직접 밀어올린다. 모두가 시골 출신 며느리의 망신을 기대하던 순간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아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멜로디를 연주한다. 그리고 그날 밤 강민재는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아내에게 누구보다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할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노래 한 곡 해봐요. 시골에서 왔다면서요. 이런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는 있잖아요. 윤채린의 목소리가 샹들리에 아래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말투는 웃음 섞인 농담처럼 가벼웠지만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 중 그 말이 농담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강 회장의 팔순을 축하하기 위해 한남동 본가에 모인 사람들은 국내 굴지의 기업 회장들, 금융권 인사들, 문화재단 관계자들과 언론계 원로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은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쓴 사람처럼 보였다. 보석도 결혼 반지 외에는 없었고 머리도 화려하게 올리지 않았다. 윤채리는 그런 그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라본 뒤 잔을 들었다. 서연 씨, 설마 이런 자리에서 노래 한 곡도 못해요. 옆에 있던 강민재의 고모가 웃으며 거들었다. 바닷가에서 자랐다더니 어르신들 앞에서 부르던 노래쯤은 있겠지. 누군가 작게 웃었다. 서연은 웃지 않았다. 대신 남편을 보았다. 민재는 검은 턱시도의 소매를 한 번 정리하고 있었다. 마치 지금 벌어지는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했다. 서연이 낮게 물었다. 당신도 제가 올라가길 원해요. 민재의 시선이 그제야 그녀에게 닿았다. 이 정도로 분위기 깨고 싶어 서연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내가 분위기를 깨는 건가요? 다들 가볍게 즐기는 자리야. 노래 한 곡 부른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웃음거리가 되어도. 민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차갑게 말했다. 그럼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겠지. 그 한마디에 서연은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조용해졌다. 3년 전 결혼식 날에도 민재는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사랑해서 선택한 여자가 아니라 집안 어른들의 약속 때문에 옆에 서게 된 사람을 바라보는 얼굴. 그는 처음부터 다정하지 않았지만 노골적으로 잔인한 사람도 아니었다. 적어도 서연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녀의 옷차림을 비웃어도 친척들이 시골에서 갑자기 재벌가로 들어오면 적응하기 어렵겠다고 말해도 민재가 침묵하는 것을 악의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생각했다. 무관심은 언젠가 관심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자신을 설득했다. 그러나 오늘 밤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조롱당할 것을 알고도 직접 등을 떠밀고 있었다. 윤채리는 기다렸다는 듯 서연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민재 오빠도 괜찮다잖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문 심사위원도 아니고. 그녀는 웃으며 연회장 한쪽에 그랜드 피아노를 가리켰다. 마침 내가 조금 전에 연습하던 악보도 있어요. 어렵다면 그걸 보고 해도 되고. 서연의 시선이 피아노 위 악보로 향했다. 처음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장에 오른쪽 아래 연필로 적힌 4개의 음을 본 순간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아주 오래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던 수정표기였다. 그녀가 직접 만든 곡에서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던 네 음,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세라의 미발표곡이었다. 그 악보 어디서 났어요? 서연의 질문이 예상보다 단단하게 떨어지자 채린의 미소가 아주 잠깐 멈췄다. 그러나 곧 여유로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왜요? 아는 곡이에요.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주변의 웃음이 조금씩 줄었다. 민재는 미간을 좁혔다. 서연아,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요. 채리는 잔을 내려놓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내 컴백 앨범에 들어갈 후보곡이에요. 아직 발표 전이라 자세한 건 말하기 곤란하고 후보곡, 좋은 작곡가에게 받은 곡이죠. 서연은 피아노 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악보 첫 장 위에는 새로운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붙였던 제목이 아니었다. 작곡자 이름 역시 비어 있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것이 날카롭게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다. 검은 피아노의 광택, 연회장, 중앙의 조명, 사람들의 시선. 어느 순간 샹들리에가 무대 조명처럼 번져 보였다. 서연의 귓가에 오래전 박수 소리가 겹쳤다. 대기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어머니의 미소, 그리고 공연 직전 걸려왔던 전화. 숨이 얕아졌다. 그녀가 손가락을 움켜쥐자 민재가 낮게 말했다. 하기 싫으면 적당히 핑계대고 끝내. 그 말에는 배려보다 짜증이 많았다. 서연은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내가 내려가길 바라요. 올라가길 바라요. 민재는 차갑게 대답했다. 네가 스스로 선택해. 그 말은 자유를 주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내려가면 겁먹은 촌스러운 며느리가 되고 올라가 실수하면 제 분수를 모르는 여자가 된다. 어느 쪽이든 오늘 밤의 이야깃거리는 정해져 있었다. 그때 연회장 안쪽에서 낮고 노쇠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하지. 강태욱 회장이 지팡이 손잡이를 쥔 채 서 있었다. 팔순의 주인공이자 강씨 일가에서 누구도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노래를 시키는 게 무슨 생일 축하라고 사람을 몰아세우느냐. 채린이 재빨리 웃었다. 회장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분위기를 즐겁게 하려고. 그럼 네가 하지. 한마디에 채린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민재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아버님 서연이도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너무 빼는 것도 좋게 보이진 않아요. 별것도 아닌데요. 강 회장은 아들을 잃은 뒤부터 손자 민재에게 그룹의 미래를 걸었고 그 때문에 며느리와 자주 충돌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그는 서연을 한참 바라보더니 아주 낮게 말했다. 서연아,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엇이 있었다. 서연은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그녀가 피아노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강 회장은 알 리 없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마치 지금 어떤 문이 열려서는 안 된다고 아는 사람처럼 긴장해 있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다시 술렁였다. 비서들의 안내를 받으며 백도현 회장이 들어왔다. 백성그룹을 이끄는 그는 민재가 지난 6달 동안 가장 공을 들인 사람이었다. 강성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문화 개발 사업에 백성의 해외 네트워크와 자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릴 수 있었다. 민재는 즉시 표정을 바꾸었다. 조금 전까지 서연에게 차가웠던 얼굴에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가 올라왔다.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도현은 악수를 받아주면서도 시선은 연회장 안쪽을 훑었다. 강 회장님 팔순인데 안 올 수 있습니까? 그는 몇 걸음 걷다가 서연 앞에서 미묘하게 속도를 늦췄다. 서연의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가늘게 좁혔다. 그러나 곧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민재는 그 장면을 눈치채지 못했다. 채린만 서연을 흘끗 바라보았다. 백 회장님까지 오셨으니 더 좋네요. 그녀가 밝게 말했다. 서연 씨가 한 곡 해주면 오늘 분위기 정말 특별해지겠어요. 민재의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거들었다. 주변 손님들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모였다. 백도현은 상황을 알 수 없다는 듯 피아노와 서연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채린에게 물었다. 그 곡, 오늘 사람들 앞에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채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직 누구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어요. 서연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생겼다. 채린은 그 표정을
승낙으로 착각했다. 좋아요. 그럼 내가 앞부분만 알려줄게요. 사실 아직 편곡전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필요 없어요. 서연이 말을 잘랐다. 연회장에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피아노를 향해 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다. 시야 가장자리가 조금씩 흐려졌다. 가까워질수록 검은 피아노는 악기가 아니라 닫혀있던 과거의 문처럼 느껴졌다. 어머니가 악보를 넘기던 손 어린 시절, 바닷바람이 들어오던 작은 연습실, 유럽의 낯선 공연장 마지막 리허설에서 들었던 서연아. 오늘은 네가 노래를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라는 목소리까지 한꺼번에 밀려왔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피아노 의자 앞에 멈춰 섰다. 뒤에서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긴장했나 봐.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괜히 시킨 거 아니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바로 그 침묵 때문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3년 동안 자신이 견딘 것은 시어머니의 말도 친척들의 조롱도 아니었다. 언제나 가장 아팠던 건 저 남자의 침묵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다. 첫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숨이 닫힐 것 같았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너무 오래 도망쳤지만 손가락은 첫 화음을 잊지 않았다. 낮고 맑은 음이 연회장에 번졌다. 몇몇 사람은 금세 대화를 멈췄다. 체린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서연이 연주한 첫 네 마디는 자신이 가진 데모와 같았지만 5번째 마디부터 달랐기 때문이다. 더 섬세했고 더 깊었으며 무엇보다 음악 전체가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흐름이었다. 체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잠깐만요. 악보대로 하는 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6번째 마디에서 그녀는 악보에 없는 전조를 넣었다. 바로 그 순간 체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것은 유출된 데모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완성한 뒤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던 구간이었다. 민재도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표정을 굳혔다. 윤체린 저 곡 뭐야? 체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은 건반 위로 몸을 조금 숙였다. 숨이 여전히 가빴다. 눈앞에는 사람이 아니라 빛만 보였다. 도망치고 싶었다. 예전처럼 무대 뒤 문을 열고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오늘 그녀가 내려가면 또다시 누군가의 침묵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연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첫 소리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낮아 몇몇 손님은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할 정도였다. 그러나 2번째 구절에 들어가는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맑으면서도 깊은 음색이 피아노와 섞였고 말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백도연은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서 비즈니스맨 특유의 무표정이 사라졌다. 강 회장은 두 손으로 지팡이를 꽉 잡았다. 민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3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아내였다. 아침마다 말없이 차를 마시고 가족 모임에서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늦게 귀가해도 이유를 묻지 않던 여자. 그 여자에게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다. 곡이 절정으로 향할수록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관객 때문이 아니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목소리가 한순간 흔들렸다. 서연은 건반 위 손을 멈출 뻔했다. 그때 기억 속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오늘은 네가 노래를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 서연은 눈을 뜨고 마지막 구절을 끝까지 불렀다. 마지막 음이 사라진 뒤에도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했다. 너무 긴 정적이라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다. 서연은 피아노 위에 손을 얹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채린이었다.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이건 우연이에요. 이 곡은 내가 정식으로 받은 곡이고 서연 씨가 어디선가 데모를 들었을 수도.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데모에는 방금 제가 연주한 브리지 파트가 없어요. 채린의 입술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버전은 1년 전에 폐기한 초안이에요. 마지막 전조도 없고 후렴 두 번째 화성도 다르죠.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한 유명 음반 제작자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잠깐 저 구성.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백도현이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재는 그가 자신에게 오는 줄 알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백 회장님. 하지만 백도현은 민재를 지나쳤다.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그곳에 민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쳐 피아노 앞에 섰다. 그리고 서연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보다 오래된 확신이 더 짙었다. 이제 알겠군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백도현은 정장을 여미더니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강씨 가족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드디어 뵙습니다, 한 아가씨. 민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표정 관리가 무너졌다. 백도현은 국내에서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보다 그의 고개를 받는 사람이 훨씬 많은 인물이었다. 민재가 수개월 동안 단독 면담 하나를 잡기 위해 몇 번이나 일정을 바꿨고 그룹 전략실 전체가 그의 투자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의 아내에게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민재의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백 회장님, 지금 누구에게? 백도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한태성 선생님의 손녀분 아닙니까? 이번에는 연 회장 뒤쪽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더 이상 놀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미 올 것을 알고 있던 순간이 마침내 와버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민재는 그 반응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를 돌아봤다. 할아버지.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알고 계셨습니까? 서연이 피아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오로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민재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한서연, 이게 대체 무슨... 그때 백도현이 민재의 말을 끊었다. 강 대표,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다.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닌 것 같군요. 그는 다시 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제가 먼저 사과드려야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노래하게 되실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민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오늘 밤 자신이 아내를 무대 위로 올렸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자신은 3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제 손으로 열어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백도현의 마지막 말이 떨어진 뒤 연 회장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 한서연을 구경거리처럼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제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강민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듯 백도현과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한태성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 재계 전면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문화계와 국제재단 네트워크에서는 전설처럼 언급되는 인물이었다. 기업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젊은 예술가와 연구자를 지원했고 위기에 빠진 여러 문화기관을 살려냈다는 이야기를 민재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름과 자신의 아내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백 회장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민재가 낮게 말하자 백도현은 그를 바라보았다. 착오라니요. 제 아내의 외조부는 지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그 순간 백도현의 눈빛이 묘하게 식었다. 강 대표는 결혼한 지 3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외조부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그것밖에 모르십니까? 민재의 입술이 굳었다. 백도현은 더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날카로운 모욕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거의 듣지 못하고 있었다. 노래가 끝난 순간부터 억눌렀던 공포가 뒤늦게 몸을 덮쳤기 때문이다. 손가락 끝이 저려왔고 심장이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 전과 완전히 달랐지만 서연에게는 그 변화조차 부담이었다. 조롱이 경애로 바뀌었다고 해서 수백 개의 눈동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피아노 옆을 짚으며 숨을 고르려 했다. 그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뜻밖에도 강태욱 회장이었다. 서연아,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다가왔다. 밖으로 나가자. 그러나 채린이 다급하게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군가는 미동가. 그런진 이렇게 끝내면 제가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조금 전까지의 여유는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애써 웃었다. 이 곡은 제 회사에서 정식으로 받은 데모예요. 저도 계약 과정은 전부 법무팀과 제작팀이 처리해서 자세히 몰라요. 서연 씨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제가 뭘 훔쳤다고 단정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당신을 도둑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들리게 말했잖아요. 나는 사실만 말했어요. 당신이 가진 건 폐기된 초안이라고. 채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서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다. 증명할 수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한 유명 음반 제작자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대형 가수들의 앨범을 제작해온 인물이었다. 실례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 향했다. 방금 후렴 두 번째 마디에서 화성을 바꾸셨죠. 그리고 마지막 브리지에서 반음 내려갔다가 다시 원조로 복귀했고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제작자는 숨을 한 번 삼켰다. 몇 년 전 유럽 음악제에서 공개되지 않은 데모 세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방식의 진행을 들었습니다. 작곡가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고 제작진은 모두 그 사람을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채린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게 서연 씨라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제작자는 그녀를 보지도 않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는 다시 서연을 향했다. 혹시 세라라는 이름으로 작업하셨습니까? 서연의 목이 마르게 굳었다. 그 이름을 다른 사람 입으로 듣는 순간 오래 닫아둔 시간들이 다시 열리는 듯 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놀람, 의심,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배신감. 이상하게도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서연은 마음이 차분해졌다. 자신이 상처받을 때는 무관심하던 사람이 자신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저토록 흔들리는구나.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 예전에 그 이름으로 곡을 썼습니다. 민재의 손이 천천히 굳었다. 예전에 그가 되물었다. 언제부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제작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내쉬었다. 정말 세라라고요. 그가 말을 잇는 순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다. 강 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쳤다. 사진 찍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나가시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손님들이 움찔했다. 강 회장은 집안 비서에게 손짓했다. 오늘 자리는 가족 행사다. 외부로 영상이나 사진이 나가지 않게 정리해.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너무 빠른 대응이었다. 그녀가 세라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웠다. 민재 역시 같은 생각을 했는지 곧바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강 회장은 침묵했다. 대답해 주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한서연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냐고요. 강 회장은 손자를 오래 바라보다 짧게 말했다. 지금은 서연이를 먼저 보내라. 왜요? 제가 모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서연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조금 전 자신에게는
선택의 책임을 떠넘기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그만해요.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들었다. 민재가 그녀를 돌아봤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뭘요? 할아버지가 네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정체라는 말 참 편하네요. 말꼬리 잡지 마. 나는 정체를 숨긴 적 없어요. 민재가 헛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세라라는 걸 말하지 않았잖아. 당신이 물어본 적 있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물어? 그럼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결혼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뭘 좋아하는지, 왜 피아노 근처에 가지 않는지, 내가 밤마다 악보를 찢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한 번이라도 물었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당신이 알고 있는 나는 바닷가 마을에서 올라온 집안, 어른 약속 때문에 당신과 결혼한 여자, 그게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민재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3년 동안 같은 식탁에 앉았고 같은 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녀가 방 안에서 찢어버린 악보가 있었는지도, 왜 공연 영상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기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정확했다. 체리는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을 기회처럼 붙잡았다. 민재 오빠 말도 틀리진 않잖아요. 부부인데 이런 걸 3년이나 숨겼으면 누구라도 당황하지. 그녀가 서연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내공 문제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세라였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서연 씨 거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미 팔았을 수도 있고. 서연의 시선이 체린에게 돌아갔다. 그 곡 제목이 뭐죠? 뭐라고요? 당신 회사에서 받은 제목. 체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 있게 말했다. 새벽의 편지. 서연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모르는군요. 뭘요? 그 곡에는 원래 제목이 없어요. 체린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피아노 위 악보를 집어들었다. 초안 파일명은 숫자와 날짜뿐이었어요. 내가 제목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마지막 가사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제목을 새로 붙였네요. 그녀는 악보 첫 장을 내려다보다 낮게 덧붙였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페이지에 적힌 수정 기호는 내가 인쇄한 악보에 직접 연필로 써놓은 거예요. 파일 원본에는 없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다시 긴장했다. 체린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이 악보가 단순한 디지털 데모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뜻이죠.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누군가 내 개인 작업실에 있던 종이 악보까지 손에 넣었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체린조차 바로 반박하지 못했다. 민재가 날카롭게 물었다. 윤체린 어디서 받은 거야? 체린이 그를 돌아봤다. 오빠까지 왜 이래 대답해? 회사에서 받았다니까. 내가 직접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컴백을 준비하는 가수야. 하루에도 수십 곡을 받아. 모든 곡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말에는 거짓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서연은 그것을 느꼈다. 체린이 모든 과정을 직접 설계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점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 곡을 특별히 아끼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조금 전 서연이 원곡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보였던 공포는 단순히 계약 문제를 몰랐던 사람의 반응과 달랐다. 서연은 즉석에서 체린을 몰아붙이지 않았다. 좋아요. 그럼 확인하면 되겠네요. 뭘, 누가, 언제 이 악보를 넘겼고 어떤 계약을 했고 당신 쪽에서 언제 처음 들었는지. 체린이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은 악보를 접지 않은 채 그대로 들었다. 내일 변호사를 통해 자료 보존 요청을 보내겠습니다. 그때까지 관련 파일과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세요. 체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재는 그런 서연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다. 몇 분 전까지 무대에서 손을 떨던 여자가 지금은 누구보다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백도현이 그제야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연이 그를 바라보자 그는 조금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손으로 피아노 가장자리를 짚었다. 긴장이 풀리자 다시 숨이 막혀오고 있었다. 백도현은 그녀가 무대 공포를 겪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듯 더 묻지 않았다. 그 태도가 민재에게는 이상하게 거슬렸다. 자신보다 저 남자가 아내의 상태를 더 잘 아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민재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 하자 그녀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민재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내가 데려갈게. 그가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지금 혼자 갈 상태 아니잖아.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에요.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더 낮게 말했다. 조금 전 내가 피아노 앞에서 숨도 못 쉬고 있을 때 당신은 한 번도 오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남편인 척하지 마요. 연회장 안에서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민재는 그 말을 맞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조금 전 장면을 다른 시선으로 되짚어 보았다. 서연이 피아노에 가까이 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졌던 것, 손가락을 움켜쥐던 것, 첫 뜸을 치기 전 몇 초 동안 눈을 감고 숨을 참았던 것,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그저 시골 출신 아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긴장되는 줄 알았다. 아니,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강 회장이 비서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출구 쪽으로 걸었다. 백도현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다만 지나가려는 서연에게 낮게 말했다. 한 선생님께 제가 조만간 직접 인사드리겠다고 전해주십시오. 서연이 멈췄다. 외할아버지를 아세요? 백도현의 눈가에 오래된 감정이 스쳤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 말에 민재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다. 서연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잠시 말이 없었다. 백도현은 더 설명하지 않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쉬십시오. 나머지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연이 연회장을 나간 뒤 민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늘 밤은 자신에게 중요한 밤이었다. 백성그룹과의 투자 협의를 진전시키고 할아버지의 팔순을 무사히 치르고 체린의 귀국 이후 복잡해진 가족 분위기 정도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불과 한 곡의 노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체린은 어디선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오늘 일을 밖에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의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 앞으로 걸어갔다. 저랑 이야기하시죠. 강 회장은 피곤한 얼굴로 손자를 바라봤다. 오늘은 아니다. 왜 한서연의 외할아버지를 백 회장이 저렇게 대하는지, 왜 할아버지는 서연이 세라라는 것도 놀라지 않는지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이제 와서 그 세 글자가 민재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찔렀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몸을 돌리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3년 동안 내 옆에 있던 여자다. 그런데 오늘 처음 궁금해졌다면 그 이후부터 생각해봐라. 민재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아무 대답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 밖으로 나온 서연은 준비된 차에 바로 타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한남동 언덕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심장은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도망치고 싶은 충동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나온 악보를 내려다봤다. 종이 귀퉁이에 남아있는 작은 연필 자국. 몇 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밤 울다가 손이 떨려 선을 2번 긋고 말았던 흔적까지 그대로였다. 누군가 자신의 가장 사적인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서연은 한참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세라 선생님, 맞으시죠? 낯익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누구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상대가 아주 낮게 말했다. 오늘 그 악보를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시면 안 됐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가 사라졌다. 왜죠? 남자가 대답했다. 그 악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게 되면 윤채린 씨만 곤란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서연은 어두워진 화면을 바라봤다. 오늘 밤 자신이 열어버린 것은 단순히 과거의 무대가 아니었다. 누군가 오랫동안 닫아두려고 했던 또 다른 문이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서연은 한동안 차에 타지 못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통화 종료 표시만 남아 있었지만 상대의 마지막 말은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윤채린만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 협박이라면 너무 애매했고 경고라면 지나치게 정확했다. 무엇보다 상대는 그녀를 언제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 이름은 공개 활동을 중단한 뒤 거의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 서연은 숨을 고른 뒤 통화 기록을 캡처하고 번호를 별도로 저장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쳤을 것이다. 무대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사람들의 질문에서도 도망쳤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함께 나온 집안 비서에게 차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낮게 말했다. 집 말고 성수동 작업실로 가주세요. 비서가 당황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댁으로 모시라고. 오늘은 제가 결정할게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3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이 그녀 대신 결정해왔다.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가족 행사에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 무대에 올라가야 하는지까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개인 작업실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으니 즉시 관련 보존 절차를 시작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덧붙였다. 윤채린 개인에 대한 공격은 아직 하지 말 것. 먼저 유출 경로부터 확인할 것. 민재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자정을 훌쩍 넘긴 뒤였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서연의 신발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무심코 시계를 확인했다. 평소라면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을 시간이었다. 서연은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그에게 자신의 일정을 보고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은 빈 현관이 낯설 정도로 신경 쓰였다. 민재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한서연, 어디 갔어? 잠시 침묵이 이어지자 그제야 자신이 묻는 방식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모님께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성수동에 왜 개인 작업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개인 작업실 3년을 살았는데 처음 듣는 말이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서재로 들어가 한동안 불도 켜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어머니 강혜숙이 들어왔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그녀는 연회장에서의 충격보다 체면을 먼저 회복한 얼굴이었다. 오늘 일 밖으로 새면 우리 집안만 우스워져. 며느리가 유명 작곡가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문제야. 민재가 피곤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머니도 몰랐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아내잖아.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아프게 박혔다. 민재는 낮게 말했다. 오늘 서연을 무대에 올리자고 한 건 채린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말렸어야 했다는 말이라도 하려고.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해숙은 아들의 침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채린이 문제는 회사 변호사들이 알아서 정리할 거야. 넌 백 회장부터 잡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투자야. 민재는 문득 숨이 막혔다. 오늘 자신이 했던 생각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다. 성수동의 작업실은 오래된 인쇄소 건물을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유명 작곡가의 작업실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었다. 서연은 몇 년 전 서울에 돌아온 뒤 이곳을 개인 명의가 아닌 재단 산하 공간으로 유지해왔다. 결혼 후에도 가끔 혼자 찾아왔지만 곡을 완성하지는 못했다. 문을 열자 오래된 피아노와 벽면을 가득 채운 악보 보관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곧장 가장 안쪽 서랍을 열었다. 초안 악보를 보관했던 자리였다. 파일들은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문제의 곡이 있던 폴더에서 종이 몇 장이 빠져 있었다. 이제 확실했다. 단순한 음원, 파일 유출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 방에 접근했거나 이 자료를 정리하던 사람에게 접근했다. 서연은 오래된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했다. 잠시 뒤 변호사 김유진이 도착했다. 대학 시절부터 서연을 알고 지낸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전화로 들었을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네. 유진은 빠진 악보 목록을 확인하며 말했다. 몇 년 전 자료라 출입 기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재단 쪽 보관 서버에 점검 기록은 있을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채린 쪽에는 자료 보존 요청만 보내줘. 바로 소송 안 하고 아직 누가 뭘 했는지 모르잖아. 유진은 서연을 빤히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숨었을 텐데. 서연은 피아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늘도 숨을 뻔했어. 잠시 후 그녀가 덧붙였다. 그런데 계속 숨으면 결국 남들이 내 인생을 설명하게 되더라. 새벽 2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작업실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관리 담당자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멈췄다. 강민재가 서 있었다.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평소의 완벽한 모습과 달리 피곤함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어떻게 찾았어요? 서연이 묻자 민재는 짧게 말했다. 비서실에 확인했어. 그 대답만으로 그녀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내 위치를 확인시켰군요. 오늘 같은 일이 있었는데 연락도 안 되잖아. 그래서요, 우리 부부야. 서연이 아주 짧게 웃었다.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오늘 처음 그 말을 많이 하네요. 민재는 작업실 안을 바라봤다. 피아노 악보 녹음, 장비 책장에 꽂힌 외국어 음악 서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자신이 아는 서연의 삶과 전혀 다른 세계였다. 여기 언제부터 썼어? 오래됐어요. 결혼하고도 네.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서연은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당신은 정말 그 질문밖에 못해요. 민재의 턱이 굳었다. 나는 지금 내가 3년 동안 뭘 모르고 살았는지 이해하려는 거야.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지금 자기가 속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어. 내가 세라였던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지. 왜요? 유명해서 백도현 회장이 나한테 고개를 숙여서 아니면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게 자존심 상해서.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그에게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하나만 물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조용했다. 오늘 내가 정말 노래를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민재가 미간을 좁혔다. 무슨 뜻이야? 사람들이 웃고 채린 씨가 내가 시골에서 배운 노래나 겨우 부르는 사람이라고 비웃고 당신 어머니와 친척들이 내일 아침까지 그 얘기로 나를 조롱했으면 그녀는 한 걸음 가까이 갔다. 당신은 그때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민재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연의 눈이 아주 조금 젖었다. 아니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런 자리가 어떤 곳인지 배웠다고 생각했을까요? 서연아, 나는 대답해요. 민재는 처음으로 피할 곳이 없는 질문 앞에 놓였다. 당시 그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서연이 한 번쯤 불편함을 겪으면 다음부터는 집안 행사에서 요구되는 방식에 맞춰 행동할 것이라고, 자신의 세계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그 생각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러나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어떤 남편이었는지도 인정해야 했다. 그는 결국 말하지 못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봐요. 아직도 대답 못하잖아요.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사과가
왜 아무 의미도 없는지 처음 이해했다. 그는 세라에게 미안한 것이 아니라 한서연에게 미안해야 했다. 그러나 이해는 곧바로 사람을 바꾸지 못했다. 민재의 자존심은 상처받은 채 남아 있었다. 그래도 당신도 잘한 건 없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민재는 멈추지 못했다.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내가 당신을 모른다고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것도 없었어. 다 숨기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처럼 굴고 이제 와서 내가 몰랐다고 비난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 안에 완전히 틀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아팠다. 그녀 역시 상처받기 싫다는 이유로 모든 문을 닫았다. 민재가 다가오지 않는 것을 원망하면서도 먼저 손을 내민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가 자신에게 한 일을 용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맞아요. 서연이 말했다. 민재가 예상하지 못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나는 숨었어요. 당신이 나를 싫어할까 봐서가 아니라 누군가 다시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그녀는 피아노를 바라봤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나는 음악도 무대도 사람도 전부 끊었어요. 당신과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했다. 그건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내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당신이 그 문 앞에서 나를 조롱할 권리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날 아침 윤채리는 소속사 회의실에서 대표와 법무팀을 마주하고 있었다. 밤새 인터넷에 영상이 퍼지지는 않았지만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의 입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이미 업계에서는 세라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과 함께 체린의 컴백곡이 세라의 미발표곡이라는 이야기가 번지고 있었다. 소속사 대표가 문서를 탁자 위에 던졌다. 한서연 쪽에서 자료 보존 요청이 왔어. 곡 전달 과정, 계약서, 원본 파일, 메일 전부 손대지 말래. 체리는 팔짱을 낀 채 말했다. 그럼 확인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돈 주고 받은 거니까.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대표의 질문에 체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뜻이에요? 처음 이 곡 가져온 사람. 네가 직접 소개받았잖아. 잠깐의 침묵. 체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실 그녀는 모든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반년 전 해외 활동 실패 이후 한국 복귀 앨범을 준비하던 중 한 저작권 중개인이 접근했다. 세상에 나오지 않은 유명 작곡가의 데모가 있다는 말이었다. 그는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체리는 그것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파일 정보에 세라라는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에도 그녀는 거래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다. 사라진 작곡가가 몇 년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나는 훔친 적 없어요. 체린이 이를 악물었다. 대표는 차갑게 말했다. 그 질문 안 했어. 네가 의심했는데도 샀냐고 묻는 거야. 체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민재를 되찾는 일과 화려한 컴백은 어느 순간 같은 의미가 되어 있었다. 실패한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둘 다 필요했다. 오전 10시 민재는 백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전날 무산된 투자 협의를 다시 잡기 위해서였다. 평소라면 백도현의 비서실을 거쳐 여러 단계를 밟아야 했겠지만 이날은 의외로 바로 회장실로 안내됐다. 민재는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백도현은 투자 자료를 펼쳐보지도 않았다. 어젯밤 한 아가씨와 이야기했습니까? 첫 질문부터 예상 밖이었다. 민재는 표정을 관리했다. 제 아내와의 일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백도현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번 사업도 개인적인 문제와 완전히 분리할 수 있겠군요. 그는 책상 위 문서를 민재 쪽으로 밀었다. 문화복합개발 프로젝트의 지분 구조와 의결 조건을 정리한 자료였다. 민재가 이미 수십 번 검토한 문서였다. 하지만 백도현은 그중 한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해외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설정된 우선 협의권, 그 권리를 가진 곳은 한문화재단이었다. 민재가 말했다. 한문화재단이요. 한문화재단이 일부 전략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압니다. 일부, 백도현이 되물었다. 숫자만 보면 그렇지요. 하지만 이 사업에서 중요한 해외 문화기관 3곳과 공동사업 승인을 묶어둔 건 한 재단입니다. 그 동의 없이 우리가 원하는 구조는 못 만듭니다.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그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었다. 백도현은 그를 잠시 바라본 뒤 말했다. 한태성 선생님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민재가 낮게 물었다. 그래서 어젯밤 제 아내에게 고개를 숙이신 겁니까? 사업 때문에 백도현의 눈빛이 즉시 차가워졌다. 강 대표는 여전히 모든 걸 거래로 이해하는군요. 민재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백도현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15년 전 백성은 해외에서 큰 문화사업을 추진하다 심각한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지금은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그때 많은 사람이 우리를 떠났고 해외 파트너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한태성 선생님만 달랐습니다. 돈을 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과 신뢰를 걸고 우리가 다시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백성, 해외 네트워크도 없었을 겁니다.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의 손녀를 저는 왜 한 번도 왜 몰랐느냐고요. 백도현이 말을 잘랐다. 그건 저보다 강 대표가 더 잘 알겠죠.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말을 던졌다. 한 선생님은 몇 해 전 재단의 실질적인 권한을 손녀에게 넘겼습니다. 공식 직함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민재의 손이 문서 위에서 멈췄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백도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금 강성그룹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사업의 한재단 측 최종 협의권자는 한서연 씨입니다.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날 자신은 수백 명 앞에서 아내에게 이런 자리가 어떤 곳인지 배우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반년 동안 고개를 숙이며 얻으려 했던 투자와 국제협력의 한쪽 문을 쥔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다. 백도현은 서류를 덮었다. 투자 자체는 철회할 생각 없습니다. 사업성은 사업성대로 봐야 하니까요. 민재가 겨우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다음 말에 다시 몸이 굳었다. 다만 다음 협의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재단이 직접 참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쪽 대표와 직접 논의하겠습니다. 민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나옵니까? 백도현은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한서연 씨입니다. 잠시 뒤 그는 아주 정중하면서도 냉정하게 덧붙였다. 다음 회의부터는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업무 자리에서는 한 이사님이니까요.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젯밤까지 자신의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아내가 이제는 협상 테이블 반대편에 앉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운 것은 그녀의 숨겨진 힘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의 도움 없이도 너무 완전한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세계에서 자신에게 남은 자리가 있는지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강성그룹 본사 이사회층 회의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성그룹과 한문화재단이 동시에 참석하는 첫 공식 협의였다. 강민재는 회의 시작 30분 전부터 자리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는 문장은 거의 없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한서연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하지 못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일을 여러 번 반복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설명을 요구하기에는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다. 먼저 백도현과 백성그룹 임원들이 들어왔고 그 뒤로 한문화재단 측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서연이었다. 검은색 정장에 장식 없는 흰 블라우스 낮게 묶은 머리. 그녀는 연회장에서처럼 조용했지만 그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민재를 발견하고도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백도현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강 대표 소개는 필요 없겠지만 업무 자리니까 정식으로 하죠. 한문화재단 전략사업 담당 한서연 이사입니다. 서연이 민재에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 대표님. 그 한마디가 이상할 정도로 아팠다. 민재는 잠시 늦게 일어나 마주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 이사님. 회의는 냉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됐다. 민재가 반년 동안 준비한 사업 계획에 대해 서연은 감정적인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화시설의 운영, 독립성, 장기 수익 구조, 지역 예술가 지원 비율, 해외 기관과의 의사결정 권한을 차례로 짚었다. 민재는 처음 몇 분 동안 그녀의 말보다 그녀가 이런 자료를 얼마나 오래 다뤄왔는지에 더 신경이 쓰였다. 서연은 숫자를 외우고 있었고 계약 구조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백성그룹 측에서도 놓친 위험 요소를 차분하게 지적했다. 어느 순간 백도현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제가 한 이사님이 직접 들어와야 한다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민재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른 감정이 먼저 올라왔다. 부끄러움이었다. 3년 동안 자신은 서연이 집안 행사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도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여겼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수십 명의 임원 앞에서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회의를 이끌고 있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다. 회의가 중반에 접어들자 서연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한재단은 사업 참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문화시설 운영권을 시행사 산하로 완전히 편입하는 구조는 수정해야 합니다. 민재가 물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서연은 바로 답했다. 수익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게 문화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막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의 조용함과 지금의 단호함이 처음으로 하나의 성격처럼 연결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윤채린의 소속사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지고 있었다. 한서연 측이 요청한 자료 보존 절차에 따라 서버와 메신저 기록을 점검하던 법무팀이 데모곡 전달 당시에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중개인은 처음부터 곡의 권리 상태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전달했고 특히 원작자가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 정식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장을 분명히 적어두었다. 체리는 그 메시지에 직접 답했다. 시간이 없으니 우선 녹음부터 진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정리하자는 내용이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중개인이 파일 정보에 세라라는 이름이 남아있다고 경고하자 체리는 그 사람 몇 년째 사라졌잖아요. 다시 나올 가능성 거의 없죠. 라고 물었다. 완벽한 범죄의 증거 같은 문장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주장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다. 대표는 회의실 문을 닫은 뒤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체리는 창백해진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다. 나는 권리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다들 그렇게 해요. 컴백 일정 촉박하면 먼저 녹음하고 나중에 계약 정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표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런데 남의 미발표곡을 자기 이름으로 공동작곡 등록하려 한 것도 다들 하니 체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히 훔칠 생각은 아니었다고 자신을 설득해왔다. 편곡과 가사를 바꾸고 자신의 이름을 일부 올리면 새로운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은 변명으로도 버티기 어려웠다. 오후가 되자 사건은 언론으로 번졌다. 한문화재단이 직접 폭로한 것은 아니었다. 체린의 소속사가 내부적으로 컴백 일정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에 소문이 퍼졌고 여러 매체가 동시에 취재에 들어갔다.
소속사는 결국 짧은 입장을 냈다. 권리 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광고사 두 곳은 계약 검토에 들어갔고 예정되어 있던 방송 출연도 연기됐다. 체리는 그 소식을 차 안에서 확인했다. 화가 나서 휴대전화를 던지려다가 멈췄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지 않는 것, 해외 활동이 실패했을 때도 그녀를 견디게 한 것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민재까지 되찾으면 과거의 실패도 모두 지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음악도 사랑도 체면도 동시에 잃어가고 있었다. 체리는 오랫동안 망설인 끝에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강 회장님 댁에 연결해 주세요. 상대가 누구를 찾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강태욱 회장님이요.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해요. 몇 시간 뒤 그녀는 한남동 본가 응접실에서 노인을 마주하고 있었다. 네가 왜 왔는지 대충 안다. 강태욱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체리는 처음에는 고개를 숙였지만 곧 웃었다. 회장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죠? 노인의 눈빛이 굳었다. 무슨 뜻이냐? 서현 씨가 누군지요? 세라인 것도, 한태성 선생님 손녀인 것도, 그리고 한재단까지. 체리는 손을 꼭 쥐었다. 저만 우스운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민재 오빠도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날 저녁 민재는 할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본가로 향했다. 응접실 문을 열었을 때 윤채린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었지만 표정에는 이상한 결기가 남아 있었다. 민재가 낮게 물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체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웃었다. 나만 거짓말한 사람 아니야, 오빠. 무슨 소리야? 회장님한테 물어봐. 왜 오빠 결혼을 그렇게 밀어붙였는지.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지나갔다. 민재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강태욱은 창가에 서 있었다. 앉아라.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십시오. 민재는 앉지 않았다. 한서연이 누군지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결혼시키기 전부터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세라라는 것도 그 아이가 음악을 했다는 건 알았다. 예명까지 자세히 알게 된 건 나중이다. 한재단 권한도요. 알고 있었다. 민재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면 저만 몰랐군요. 네가 알아보려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지금 제 탓으로 돌리시는 겁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할아버지는 제 결혼 자체를 속이셨습니다. 강태욱은 천천히 돌아섰다. 속였다고 시골 선생님 손녀와 한 약속이라고 하셨잖아요. 집안끼리 오래된 인연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한재단 후계자였잖습니까? 노인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봐라, 지금도 네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그거구나. 재단 후계자. 민재가 입을 다물자 강태욱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다. 강성은 한 번 끝날 뻔했다. 민재의 눈썹이 움직였다. 그 이야기는 집안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과거였다. 외환위기 이후 무리한 확장으로 계열사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렸고 당시 젊었던 강태욱이 가까스로 회사를 살렸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었다. 노인은 오래전 일을 꺼내듯 숨을 내쉬었다. 은행은 돈을 회수하려 했고 거래처는 등을 돌렸다. 나는 회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도 많이 버렸다. 그때 한태성이 내 앞에 나타났다. 왜 할아버지가요? 민재는 처음으로 서연의 외조부를 그렇게 부르는 자신이 낯설었다. 강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우리 지분을 살 수도 있었고 경영권을 가져갈 수도 있었다. 충분히 그럴 위치였다. 그런데 안 했다. 대신 해외 파트너들을 설득하고 시간을 벌어줬다. 담보도 없이 자기 이름을 걸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물었지. 원하는 게 뭐냐고. 한태성이 그러더구나.
사람을 살려놓고 값을 매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구제가 아니라 거래가 되는 거라고. 강태욱의 시선이 깊어졌다.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민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래서 저와 서연을 결혼시킨 겁니까? 빚을 갚으려고. 처음에는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 강태욱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태성은 반대했다. 아이들 인생으로 옛날 빚 갚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네가 커가는 걸 보니 두려웠다. 제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네가 사람을 숫자로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 말이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좋은 학교, 좋은 집안, 쓸모있는 인맥회사에 도움이 되는 결혼. 내 주변에는 가치가 증명된 사람만 남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지도 않았다. 강태욱은 손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서 나는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연이를 만나길 바랐다. 그 아이가 한재단 후계자라는 걸 알면 넌 처음부터 다르게 대했을 테니까.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저를 시험한 겁니까 그래? 노인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건 내 잘못이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인정에 민재가 눈을 들었다. 나는 네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지만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내 교훈에 이용했다. 서연이에게도 못할 짓이었다. 그 아이가 침묵한다고 괜찮은 줄 알았다. 강태욱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네가 그 아이를 무대에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알았다.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걸. 민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할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었다. 처음부터 사실을 알려줬다면 자신이 서연을 다르게 대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다. 왜 다른 대우를 했을까? 그녀가 유명한 작곡가라서, 한재단 후계자라서, 백도현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어서.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숨긴 이유가 맞았다는 뜻이었다. 민재는 힘겹게 물었다. 서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집을 한태성이 도왔다는 건 알고 있었겠지. 하지만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다는 건 모른다. 그럼 왜 결혼을 받아들였죠? 강태욱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건 네가 직접 물어봐라. 이번에는 정말 궁금해서.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강태욱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재야, 서연이를 붙잡고 싶다면 네가 잃을 게 뭔지 계산하지 마라. 민재가 뒤를 돌아봤다. 그 아이가 떠났을 때 네가 누구로 남는지부터 생각해. 그날 처음으로 민재는 회사와 결혼, 집안과 사랑을 모두 분리해 생각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투자 실패도 체면 손상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연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 백성그룹과 강성그룹 한문화재단의 최종 협상회의가 열렸다. 체린의 소속사는 공식적으로 컴백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문제의 곡에 대한 모든 사용을 포기했다. 중개 과정에 관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됐다. 서연은 기자회견도 공개 비난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저작권 관리 법인을 통해 작품의 원본 제작 기록과 보관 경위를 제출했고 필요한 절차만 진행했다. 체리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서연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더 궁지에 몰렸다. 스스로 남긴 메시지와 계약 수정 요청이 그녀의 선택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실에서 서연은 그 문제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지막 조항까지 검토한 뒤 문서를 덮었다. 한재단은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백도현이 고개를 끄덕였고 양측 임원들 사이에 안도의 기색이 퍼졌다. 민재도 숨을 내쉬었다. 반년 넘게 끌어온 프로젝트가 마침내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기쁘지 않았다. 서연이 서류에 서명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만 바라봤다. 모두가 악수를 나누기 시작하자 민재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 이사님. 서연이 멈췄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서연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빈 회의실에 두 사람만 남자 민재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의 방식대로 먼저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연이 기다릴 때까지 서둘러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에게 다 들었어. 서연의 눈빛이 조금 굳었다. 뭘요? 우리 집이 예전에 외할아버지 도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가 왜 우리 결혼을 밀어붙였는지도.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곧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그 이유까진 몰랐네요. 민재가 한 걸음 다가갔다가 멈췄다. 미안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라라서 미안한 것도 아니고 한재단 이사라서 미안한 것도 아니야. 민재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그날 네가 아무것도 아니었어도 내가 널 그렇게 세웠으면 안 됐어. 사람들이 비웃을 걸 알면서도.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가 처음으로 정확한 곳을 사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부서진 뒤였다. 그 말을 듣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마 3년 동안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당신이 한 번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분인지 물어봐 주기를.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런데 이제는 기다리지 않으려고요. 민재의 시선이 봉투로 떨어졌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서연이 말했다. 다음 이야기는 집에서 하죠. 우리 결혼을 끝내는 이야기니까. 그날 밤 한남동 집의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 강민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손을 뻗었다. 안에는 이미 서연의 서명이 들어간 이혼 합의서 초안이 있었다. 재산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서연은 결혼 전 자신의 재산과 한문화재단 관련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성가에서 받은 것 가운데 개인적인 선물 몇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을 반환하겠다고 적어두었다. 민재는 문서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내려놓았다. 정말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서연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연회장에서 입었던 화려한 드레스도 회의실에서 입었던 정장도 아닌 편한 셔츠 차림이었다. 오히려 그래서 민재에게 더 익숙한 모습이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스쳐 지나가면서도 제대로 바라본 적 없던 사람. 서연이 대답했다. 네.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채린이 때문이라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집안 사람들도 더 이상 채린 씨 때문이 아니에요. 서연이 말을 끊었다. 당신 어머니 때문도 아니고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오래 준비한 말을 꺼내듯 천천히 말했다. 그날 무대에서 내가 정말 못했어도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내가 떠나는 이유예요. 내가 세라여서, 한재단 사람이어서 당신이 후회하는 거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그런 이름들이 없어도 당신 아내였으니까.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사과를 이제야 알았는데 그것을 말할 자리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했어. 그가 낮게 말했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었어도 그랬을까 하고. 서연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나는 그랬을 거야. 네가 유명하지 않았어도 재단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도 내가 불편해지지 않는 쪽을 선택했을 거야. 그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어. 서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몰라서 잘못한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아서 잘못했어. 서연은 손가락을 가볍게 맞물렸다. 그 말은 고마워요. 그럼 기회를. 하지만 고맙다는 것과 다시 같이 사는 건 다른 일이에요. 그의 표정이 굳었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나도 잘못했어요. 나는 상처받기 싫다는 이유로 모든 걸 숨겼고 당신이
먼저 알아주기만 기다렸어요. 말하지 않으면서 이해받길 바랐죠.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주 옅게 웃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나가는 거예요. 당신 없이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민재는 그녀의 말 안에서 자신이 붙잡을 틈을 찾으려 했지만 없었다. 결국 그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서명했다. 알겠어. 그리고 힘겹게 덧붙였다. 이번에는 네 선택을 막지 않을게. 서연이 집을 나간 다음 날부터 민재의 생활은 겉으로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오전 7시에 출근했고 회의를 했고 사업 보고를 받았다. 백성그룹과의 프로젝트도 계획대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것은 그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방식이었다. 어느 회의에서 한 신입 팀장이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발표 기회를 빼앗기는 것을 보았을 때 민재는 처음으로 그 장면이 이상하게 거슬렸다. 예전 같으면 더 경험 있는 사람이 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발표 자료를 만든 사람이 직접 설명하도록 했다. 다른 날에는 임원 한 명이 외부 협력업체 대표를 두고 배경이 약해서 오래 갈 곳은 아니다 라고 말하자 민재는 보고서를 덮었다. 배경 말고 계약 이행 능력으로 평가하십시오. 사소한 변화였다. 누구도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 자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오랫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기준들을 하나씩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서연에 대해 결국 숨길 건 다 숨긴 애였다고 말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서연이 숨긴 것보다 우리가 보지 않은 게 더 많았습니다. 해숙은 아들의 변화가 못마땅했지만 더는 쉽게 서연을 비난하지 못했다. 강태욱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 역시 자신의 방식이 옳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손자에게 말했다. 사람은 한 번 깨달았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압니다. 그래서 계속하려고요. 윤채린의 사건은 몇 달에 걸쳐 정리됐다. 조사 결과 문제의 악보는 과거 한문화재단 외부 보관 업무를 맡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자료를 무단 복사하면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여러 중개 단계를 거쳐 채린의 소속사까지 전달됐다. 채린이 직접 작업실에 침입하거나 악보를 훔친 것은 아니었지만 권리가 불분명하다는 경고를 받고도 곡 사용을 강행했고 자신의 이름을 공동 작곡자로 올리려 했던 기록이 확인됐다. 결국 그녀는 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계약에서 물러났다. 서연은 공개적으로 채린을 공격하지 않았다. 필요한 권리 회복과 손해 조정만 진행했다.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누군가의 추락이 제 복귀의 무대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채린은 한동안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러다 어느 날 서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사과라고 하기에는 부족했고 변명이라고 하기에는 지친 문장이었다. 자신은 사라지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고.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는 날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서연은 오래 고민하다 한 줄만 답했다. 두려움이 선택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는다고. 그 뒤로 두 사람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관계가 화해로 끝날 필요는 없었다. 이혼 후 서연은 한문화재단의 일을 정식으로 맡기 시작했다. 동시에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성수동 작업실에도 거의 매일 나갔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녀는 곡을 쓰지 않았다. 피아노 앞에 앉아 한음만 누르고 돌아가는 날도 있었다. 어떤 날은 10분을 버텼고 어떤 날은 조명 테스트만 시작돼도 숨이 막혀 연습실 밖으로 나왔다. 예전 같으면 그런 자신을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는 달랐다. 나갔다가 다음날 다시 들어왔다. 서연은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다.
무대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과 음악이 연결돼 버린 기억을 천천히 분리해 나갔다. 어느 저녁 외할아버지 한태성은 작업실에 찾아와 아무 말 없이 뒷자리에 앉았다. 서연이 한참 피아노를 치다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다시 무대에 서길 바라셨어요. 노인은 웃었다. 나는 네가 무대에 서든 안 서든 상관없다. 서연이 돌아보자 그가 덧붙였다. 다만 무서워서 안 서는 것과 안 서기로 선택하는 건 다르지. 그 말에 서연은 오래 울었다. 몇 주 뒤 그녀는 처음으로 소규모 공연장에서 리허설을 끝까지 마쳤다. 그리고 그날 밤 새 작품 마지막 줄에 처음으로 본명 한서연을 적었다. 세라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이름이었다. 1년 뒤 서울에서 열린 국제문화예술 포럼의 폐막 공연에 한서연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올라갔다. 세라의 복귀 무대라는 자극적인 홍보 문구는 없었다. 포스터에는 단순히 작곡가이자 연주자 한서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공연 당일 대기실에서 서연의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다. 무대 감독이 5분 남았다고 알려주자 심장이 빨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다른 감정도 있었다. 기대였다. 무대 뒤 작은 모니터로 객석이 보였다. 재단 관계자, 해외 음악인 오랜 팬들 사이에 익숙한 얼굴 하나가 있었다. 강민재였다. 가장 좋은 귀빈석도 아니었다. 중앙에서 약간 뒤쪽의 일반 초청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비서도 없었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 돌아다니지도 않았다. 그저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다. 이혼 뒤 민재는 한 번도 억지로 만나자고 하지 않았다. 생일에도 선물을 보내지 않았고 재단 사업을 핑계로 개인 연락을 만들지도 않았다. 대신 몇 달 전 단 한 번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언젠가 다시 공연한다면 관객으로 가도 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오래 고민한 뒤 티켓을 살 수 있는 공연이라면 누구든 올 수 있다고 답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조명이 켜졌다. 객석의 소리가 가라앉고 서연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다. 첫 순간에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피아노 소리가 묻힐 것 같았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 손을 건반 위에 올린 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예전에는 두려울 때마다 어머니의 기억 속으로 숨었다. 이번에는 눈앞의 무대를 그대로 바라봤다. 첫 곡은 어머니와 함께 완성하려다 멈췄던 작품이었다. 연회장에서 윤채린의 악보를 통해 다시 세상 밖으로 끌려 나온 바로 그 멜로디였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 곡이 시작되자 객석은 조용해졌다. 민재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서연의 음악을 들었을 때처럼 충격받지 않았다. 이미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서아, 안곡의 문국에 대신 다른 것을 보았다. 첫 소절에서 조금 굳었던 어깨가 중반 이후 천천히 풀리는 것, 어려운 구간을 넘긴 뒤 입가에 작은 미소가 생기는 것, 마지막 음을 누른 뒤 예전처럼 숨을 참지 않고 객석을 바라보는 것. 음악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다. 민재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손뼉을 치지도 그녀가 자신을 봐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그저 수많은 관객 중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서연은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발견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공연이 끝난 뒤 서연은 관계자들과 짧은 인사를 마치고 백스테이지 출구로 향했다. 문을 열자 늦은 시간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몇몇 관객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멀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사이에 민재가 서 있었다. 예전 같으면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둔 검은 차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겠지만 오늘은 그런 것도 없었다. 그가 먼저 다가오지 않자 서연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 사이에 몇 걸음 정도 거리가 남았을 때 민재가 웃었다. 예전보다 조금 편안한 얼굴이었다. 공연 축하해. 고마워요. 정말 좋았어. 대표님들이 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서연이 장난처럼 말하자 민재도 작게 웃었다.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잘 지내? 네. 당신은요? 나도 노력하면서 지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서연아, 나는 아직도 네가 보고 싶어. 서연의 눈빛이 조용해졌다. 민재는 곧바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걸 이유로 네가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냥 내가 예전과 다른 사람이라고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을게.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다릴 거고, 네가 결국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받아들일게.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다. 예전의 강민재라면 가장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조건부터 제시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는 선택권을 완전히 그녀에게 돌려주고 있었다. 민재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이 말만 하려고 왔어.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다. 그 순간 서연이 불렀다. 강민재 씨. 그가 멈춰 돌아봤다. 서연은 손에 든 공연 프로그램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커피 마실래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가 곧 놀람으로 바뀌었다. 지금 싫으면 말고요. 아니, 대답이 너무 빨라. 서연이 결국 웃었다. 민재도 자신의 반응이 우스운지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로 갈까? 서연은 몇 초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내가 고를게요.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커피 한 잔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한 건 아니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 아직 당신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알아.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민재의 대답은 이번에도 짧았다. 괜찮아. 우리가 공고. 이번에도.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먼저 걸음을 옮겼다. 민재는 반걸음 뒤에서 따라갔다. 어느 순간 나란히 걷게 됐지만 누구도 억지로 손을 잡지 않았다. 아직 그럴 필요는 없었다. 두 사람은 큰 길이 아닌 공연장 뒤편에 조용한 골목으로 걸어갔다. 서연이 예전에 리허설을 마치고 혼자 들르던 작은 카페가 그곳에 있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잠시 뒤를 돌아봤다. 멀리 공연장의 조명이 아직 켜져 있었다. 오래전 그녀에게 무대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장소였고 강민재에게 결혼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집안의 선택이었다. 이제 둘 다 달라져 있었다. 서연은 다시 무대에 섰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민재는 다시 그녀 곁에 서 있었지만 남편이라는 자격이나 집안의 약속을 내세우지 않았다. 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시 사랑하게 될 수도 있었고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어도 한 가지가 분명했다. 누구도 상대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지 않을 것이었다. 서연이 카페 문을 열며 말했다. 여기에요. 민재가 그녀를 따라 들어가다가 조용히 웃었다. 다음에도 네가 정해. 서연은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다음이 있다면요. 민재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네가 정해. 서연은 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아주 작게 웃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